학교는 출발부터 철저하게 통치 집단에 의한 통치 집단을 위한 통치 집단의 기관이었을 뿐 아이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넘어서 사실이 그렇다. 조선은 국가가 망할 때까지 아이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도움되라고 교육을 한 적이 없었다. 양반의 아이들만이 다닐 수 있는 향교라는 학교에서는 충과 효라는 이름으로 지배계급을 향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철저한 남존 여미의 가부장제 사회를 교육했다. 이어서 조선을 끝장내고 이 땅을 차지한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화를 목적으로 향교를 대신해 서구의 교육제도를 이식했다. 그들은 아예 학교를 세우면서 그 교육 목적을 충량한 황국민을 양성한다라고 명문화했다. 충량한 황국민이란 천황에게 충성스럽게 복종하는 국민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일본에서 일본인 교사를 데려와 조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런데 하급 관리까지 일본에서 데려올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급 관리 양성을 위해 일군의 농림고등학교를 하나씩 세웠다. 물론 명목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소위 면석이, 군석이라고 부르던 하급 관리 양성이 목적이었다. 시골에서 똑똑하다 싶은 아이들을 키워 하급 관리로 써먹으면 일본의 통치에 저항하는 대신 거꾸로 일본에 협력하는 세력이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면마다 초등학교, 군마다 농업고등학교, 또 도마다 상업고등학교와 사범학교를,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준 이유는 일제가 우리나라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급 관리로 혹은 기업체의 하급 직원으로 또는 평교사로 부려먹고, 또한 당시로서는 안정된 직장을 주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친일 세력을 형성하고자 하는 이중 목적을 위해서였다. 20세기 경제, 정치, 사회가 법률적 평등 시대로 접어들면서 학교의 기능은 국가 지배계층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던 일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일로 바뀌었다. 이 변화에 따라 대학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사회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하 계층이 형성되었다. 학력에 따른 직업군이 구분되었고 그 직업군이 갖는 사회 경제적 힘의 크기에 따라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었다. 반갑습니다. 도끼형님입니다. 학교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학교라는 기관이 우리를 위해 존재했습니까? 우리 각자의 개인성을 존중하고 개발시켜주며 나만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해 덕업일치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참된 교육이 진행된 곳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말은 너의 재능이고 적성이고 나발이고 일단 다 제쳐두고 지금은 성적에만 집중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고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니 딴소리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하지만 대학 가면 깨닫게 됩니다. 아,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인생다운 인생 살아보지 못하고 죽겠구나. 흘러가버린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어가 보시죠.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직업 가운데 특수한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한 권력과 경제적 부를 누린다. 따라서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선호 대상이 되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경쟁률도 높다. 그 경쟁을 뚫고 교육받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소위 상류사회라고 부르는 계층이 된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법률적 평등을 넘어 실체적 상류사회가 존재한다. 그러니 사회에서 상류사회, 하류사회, 특권층, 서민층, 차상위 계층, 노숙자, 자본계급, 노동계급 따위의 용어가 여전히 통용되는 중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률적 평등을 넘어 계급과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상류사회는 돈과 힘을 더 많이 가진다. 상류사회의 힘이 크면 클수록 학교 교육의 제도와 정책과 운영을 상류사회에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들은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여론과 학문까지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류사회가 지배하는 여론 형성 기구들은 끊임없이 학교 교육의 목적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재가 아니라 직업군의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보다 더 많은 돈과 힘이라는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데올로기를 보편화하고 상식화한다. 잘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엄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 작업이 바로 시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이라고 믿는다. 보다 나은 경제적, 사회적 보상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얼마나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다. 아이들이 성실한가, 성실하지 않은가는 오로지 학교 성적으로만 구분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본인 개인이 하기 나름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진다. 우리나라는 학력과 학교 성적에 따른 신분 상승의 길을 열어놓아 온 국민의 과거 시험 준비화를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고 부와 권력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라는 상식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상식은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다. 이 이데올로기는 제국의 이데올로기다.
모든 걸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게 참 비열합니다. 만약 일자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면 실업자 수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그 때문에 그들이 사회에 불평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만약 그런 그들에게 여전히 능력 있는 사람은 합격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노력다운 노력도 하지 않고 능력 없어서 떨어진 주제에 왜 남 탓만 하고 있냐고 기업과 정부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 능력 없어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굽신거려야 합니까? 남아있는 그 자리 하나라도 차지하기 위해 내 모든 청춘을 바쳐가며 성적과 학점과 스펙에 목숨 걸어야 합니까?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조금 더 들어봅시다. 수천 년의 경험을 통해 제국들이 익힌 통제 수단은 경쟁이었다. 권력 구조의 하위 집단끼리 충성을 경쟁하도록 만들어 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게 된 것이다. 20세기 이후 세계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아직도 학교 교육 정책은 정도 차이만 있을 뿐 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특정 과목을 이러한 내용으로 가르치라고 지시하고 지시한 대로 하면 상을 준다. 반대로 지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 평가는 조언을 하기 위해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경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중이다. 경쟁은 시합과 다르다. 시합은 비길 수도 있다. 하지만 경쟁은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는 경쟁으로 국민을 통제하던 고대 국가와 식민지 국가에서 하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전 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인 제도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는 교과서에 나온 것이 정답이다. 이는 암기식 수업을 낳고 암기식 수업은 주입식 수업을 가져온다. 주입식 수업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배 권위를 필요로 하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권위주의는 상명하복의 학교 문화를 만든다. 이러한 학교 문화는 상명하복의 정치, 경제, 사회를 낳으며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이 악순환의 되풀이는 통치 집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문화다. 언제까지 우리는 제국주의적 학교 교육 제도 아래서 교육 후진국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까? 교육 후진국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스포츠도 예술도 정치도 학문도 교육도 종교도 모두 경쟁에 몰입되어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영화는 관객 동원 수에, 드라마는 시청률에 목을 맨다. 고등학교는 서울대 합격자 수에 목을 매고 스포츠는 금메달에 목을 맨다. 이건 제국의 문화다. 독재가 낳은 문화다. 우리는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체제의 학교 교육 시스템 하에서 1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학생 때와 똑같이 행동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배운 게 도둑질 뿐이라고 보고 들으며 살아온 방식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학교 교육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만 느껴져 의문 품을 여지가 전혀 없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검은 속내가 숨어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학교 교훈은 대개 정직, 성실, 근면과 같은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과연 정직이 학교의 교훈이 될 수 있는가? 일본의 조선 총독은 자신들의 천황에게는 정직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가? 거짓말로 속여 조선의 어린 딸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 일본 군인의 성놀이개로 만들지 않았는가? 정직은 누구에게 정직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통치자에게는 정직하고 피지배자에게는 거짓말로 속여 착취하고 인권을 짓밟고 학살하는 그런 정직은 덕목이 아니다. 정직, 성실과 같은 덕목은 누구를 위하는가에 따라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 정신교육이라고 할 때 그 정신도 방향에 따라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다. 도덕교육 또는 윤리교육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면 아이들의 도덕심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학교 교육에서 인격이 길러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인격을 기존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내적 힘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인격을 너를 짓밟고 내가 올라서는 약육강식 경쟁에서 승자가 되는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인격을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희생하는 힘으로 정의한다면 불가능하다. 지나간 역사에서 보면 할 수 없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독재 권력과 그 권력의 하수인들, 그 권력의 수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심을 파는 지식인들이었다. 학교는 그 사회의 기준에 맞춰 성공하는 개인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곳이어야 한다. 근면, 성실, 정직을 교훈으로 내세우는 것부터 이미 틀려먹었습니다. 우리를 바보 멍청이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너네 앞으로 사회 나가서도 근면하게 빠짐없이 출근 잘해야 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 뼈 빠지게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시키는 일만 딴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잘해라. 어떤 일을 근면하게 해야 하는지, 왜 재미보다 성실을 추구해야 하는지, 거짓 앞에서 어떻게 정직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기득권 입장에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교육이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교육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 들어보시죠.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다. 개개인의 생긴 모양, 신체적 특성, 목소리, 언어, 성격, 예술적 감각, 정신적 태도, 습관 등 뭐가 달라도 다르다. 바로 이 점이 그 사람만이 갖는 가치다. 학교 교육은 이처럼 각각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교육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가 필요하다. 종류, 학제, 교육 방식, 교육 과정 모든 것이 다양해야 한다. 국가는 그렇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인간은 자신의 재능과 소질과 관심에 따라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삶을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최대화시킬 권리가 있다. 자신의 관심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선 숫자로 표시된 수능 점수와 같은 것으로 아이들을 선발하지 말고 재능, 소질, 관심 위주로 선발해 학생이 가진 능력을 최대화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간에 언제든지 진로를 바꿀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관심이 바뀔 수도 있고 재능이 늦게 발견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대학의 의무다. 아이들의 재능과 소질과 관심을 최대화시켜 주어야 할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은 하지 않고 뽑기 경쟁만 계속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는가? 대학은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경쟁의 틀을 바꿔야 한다. 다양한 종류, 다양한 학제, 다양한 교육 과정, 다양한 교육 방식을 가진 대학들이 나와 누가 더 아이들의 재능과 소질과 관심을 최대화시켜 주느냐를 경쟁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의 재능과 소질을 최대화했을 때 국력도 극대화된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은 허위 선전이다. 재벌들을 보라. 10만 명이 한 명을 살찌우기 위해 일한다. 잘못의 책임이 학교 교육에 있는지 아니면 사회 문화 경제적 풍토에 있는지는 제쳐놓자.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의 현실은 아이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 자신의 재능과 소질에 따라 또 관심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현실을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상을 현실로 끌어내리면 발전할 수 없다. 사회가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넉넉고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정신 차린 사람부터 조금씩 올바른 쪽으로 머리 방향을 틀어야 하고 세뇌된 부모가 변화하지 못한다면 학생 스스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 인생 책임져 주지 않죠. 돈이야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내 재능, 가능성, 자아를 모두 잃어버린 채 공중분해 되어버린 내 소중한 10년을 부모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서 지극히 편협한 시각과 갇힌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걸 부모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타인에게 기대하지 맙시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모릅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고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저자의 인사이트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교육의 참된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책이었고 학부모나 학생 모두가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는 학부모 나름대로 그리고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각자 얻어가는 게 많을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교육과 자녀 교육 모든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훌륭한 책이었습니다.